3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밥상을 차리던 며느리를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옆집 아줌마의 단 한마디 때문이었죠.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아들 하나 키우느라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왔죠. 그런 제게 3년 전 천사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수진이에요.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아이다 싶었죠. 결혼식 날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평생 잘 모실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죠. 매일 아침 5시면 어김없이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가 제 아침상을 차리는 소리였어요. 처음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님, 전 괜찮아요. 어머님 드시는 거 보면 제가 더 행복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희 집은 그리 작지 않아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4층 단독주택이죠. 방도 5개나 되고 마당도 제법 넓습니다. 청소하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집이에요. 그런데 수진이는 혼자서 다 해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했죠.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할 때면 수진이가 꼭 함께 갔습니다. 어머님, 혼자 어떻게 가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병원 대기실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할 때도 수진이는 제 옆을 지켰어요. 지루할 법도 한데 한 번도 짜증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녁이면 수진이가 제 방으로 올라왔죠. 어머님, 발 마사지 해드릴게요. 처음엔 민망해서 사양했습니다. 며느리한테 그런 걸 받는다는 게 쑥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수진이가 워낙 권해서 한번 받아봤는데 그게 참 시원했어요. 그 후로는 매일 저녁 수진이의 손길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어요.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며느리 어디서 구했어요?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며느리는 눈만 뜨면 나가서 놀기 바쁜데 말이에요. 부럽네요, 정말. 저는 그럴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죠. 괜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나 봐요.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론 무척 뿌듯했어요. 아들 민수도 수진이를 극찬했습니다. 엄마, 우리 수진이 정말 천사 같죠? 제가 복 많이 타고났어요. 민수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내 눈이 정확했구나. 좋은 사람 만났어. 수진이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귀신같이 알아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남편과 자주 먹던 된장찌개 있었어요. 남편 특유의 레시피가 있었죠. 그걸 수진이가 재현해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맛이 똑같았어요. 수진아,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아버님 앨범 보다가 메모 발견했어요. 거기에 레시피가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메모해둔 걸 수진이가 찾아낸 거예요.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 쓰는지 알 수 있었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수진이는 제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날씨 쌀쌀해지니까 두꺼운 옷 앞으로 빼놨어요. 그리고 낡은 옷은 슬쩍 새 옷으로 바꿔놨죠. 어머님, 이거 백화점에서 봤는데 어머님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제가 괜히 돈 쓴다고 하면 수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한테 쓰는 게 아깝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런 수진이가 참 고마웠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갔어요. 수진이가 제 팔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죠. 어머님, 천천히 가요. 급할 거 없어요. 시장 아주머니들도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시어머니 모시고 다니는 거 처음 봤네. 효부상감이네, 진짜. 수진이는 그런 말을 들어도 쑥스러워하며 웃기만 했어요.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진이는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친구들이 며느리 타령하며 하소연할 때 저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자랑 같아서요.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죠. 박 선생은 좋겠네. 말도 없는 걸 보니 며느리가 잘하나 봐. 저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럭저럭이지. 하지만 속으론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수진이와 이렇게 평생을 함께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수진이 이름으로 된 통장도 하나 만들어뒀어요. 조금씩 돈도 넣어뒀습니다. 나중에 쓰라고. 수진이는 울먹이며 거절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죠.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건데 왜 거절해? 받아.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단 하나도요. 매일이 감사했고 매일이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이런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 건 그 사람이 찾아온 날부터였죠. 그날은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시장 보러 나간 사이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옆집 김명숙 씨가 서 있었죠. 김명숙 씨는 제가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알게 된 사람이에요. 벌써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남편 장례식 때도 와줬고 제가 아플 때도 병문안 왔던 사람이죠. 명수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런데 김명숙 씨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언니, 지금 집에 며느리 없죠? 응, 시장 갔는데. 왜? 김명숙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문을 닫았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민수한테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민수 씨는 괜찮은데. 김명숙 씨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깊게 쉬었죠. 며느리 조심하세요. 뭐? 저는 김명숙 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며느리가 언니 뒷담화 엄청 하고 다닌대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김명숙 씨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제 조카딸이 있잖아요. 대학생이네. 응, 알지. 그 애가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봤대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김명숙 씨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이랑 모여서 얘기하는데 언니 욕을 엄청 했대요. 거짓말이겠지. 우리 수진이가 그럴 리가. 언니,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20년 친구 사이에. 김명숙 씨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꼰대 같대요. 매일 간섭하고 하는 것마다 트집 잡는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수진이한테 트집을 잡았나요? 오히려 수진이가 하는 거 다 감사하게 받았는데. 그리고 김명숙 씨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빨리 요양원 보내고 싶다고 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요양원이요? 수진이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고요? 제 조카딸이 직접 들었어요. 또렷하게. 며느리 친구들이랑 막 웃으면서 얘기했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김명숙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제가 20년 친구 사이에 거짓말하겠어요? 언니 생각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수진이가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애들이 제일 무서워요. 속으론 뭘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김명숙 씨 말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에선 칼 꽂는다니까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수진이가 정말 그런 아이일까요? 언니, 제 며느리도 처음엔 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집에도 안 들어오잖아요. 김명숙 씨네 며느리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집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랑 맞지 않는다면서요. 지금은 따로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처음부터 본색을 드러내는 애들은 없어요.
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거예요. 김명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며느리도 지금은 착한 척하지만 곧 본색 드러날 거예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수진이도 그런 아이일까요? 조카딸이 정확히 언제 봤는데? 지난주 목요일이요. 오후 3시쯤. 저는 그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목요일 오후, 수진이가 친구 만난다고 나갔던 날이었어요. 친정 동생 만난다고 했었죠. 그런데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있었다고요? 언니, 저 거짓말 안 해요. 조카딸이 며느리 얼굴 똑똑히 봤대요. 김명숙 씨는 계속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언니 흉내까지 냈대요. 목소리 톤 높여서 이것저것 지시하는 척하면서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진이가 제 흉내를 냈다고요? 친구들 앞에서요? 친구들이 막 웃었대요. 며느리도 같이 웃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토록 잘해줬는데 뒤에서 절 비웃었다는 겁니까? 언니, 이런 말하기 싫지만 해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김명숙 씨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 믿지 마세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은 사과 같은 거예요. 그래도 수진이가 언니 정신 차려요. 지금까지 착한 척한 게 다 연기였을 수도 있어요. 김명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할 말은 다 했어요. 이제 언니가 판단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김명숙 씨는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제 욕을 했을까요? 아니야, 김명숙이가 뭔가 착각한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어요. 그리고 그 씨앗은 제 마음속에서 빠르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밝고 경쾌한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가 이제는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고등어 샀어요. 오늘 저녁에 구워드릴게요. 그 웃음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가면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수진이를 예전처럼 볼 수 없다는 것. 의심의 씨앗은 제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만든 고등어 구이를 먹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맛있다며 칭찬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간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물었지만 저는 대충 고개만 끄덕였어요. 밥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밥맛이 없는 게 아니라 먹고 싶지 않았죠. 수진이 얼굴을 볼 때마다 김명숙 씨 말이 떠올랐거든요. 빨리 요양원 보내고 싶대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왜 안 드세요? 입맛 없으세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마저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별로 안 당기네.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볼까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수진이는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당연하죠. 평소에 저라면 절대 이러지 않았을 테니까. 밤이 됐습니다. 수진이가 제 방으로 올라왔어요. 어머님, 발 마사지 해드릴게요. 평소 같았으면 기다렸다는 듯 다리를 내밀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거절했어요. 오늘은 괜찮아. 피곤하니까 그냥 쉬렴. 그래도 매일 해드렸는데. 됐다니까. 제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나가 있어. 수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방을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수진이가 제 욕을 했을까요? 정말 절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했을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5시에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수진이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고마운 소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요양원 보내기 전까지 죄책감이나 덜어내려는 거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에요.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갈 수 있어. 그래도 제가 혼자 간다니까.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참았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수진이가 옆에서 부축해줬을 텐데 말이죠. 병원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가식적인 친절보다는 차라리 혼자가 낫죠.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병원 어떠셨어요? 그냥 그래. 저는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수진이는 계속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을 차려주고 집안 청소를 하고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죠. 하지만 저는 모든 걸 거절했어요.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한 짓을 내가 알겠지.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마저 연기처럼 보였어요. 저 정말 모르겠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됐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저는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복도에서 수진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저 눈물도 가짜일 거예요. 분명히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수진이가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응, 요즘 좀 힘들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하게 대하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친구들한테 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 갑자기 차갑게 대하시는데.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친구한테 제 험담을 하고 있는 거겠죠. 응, 알았어. 조금만 더 버텨볼게. 버텨본다고요? 저와 사는 게 버티는 거란 말인가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수진이가 전화를 끊고 돌아섰을 때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님, 누구랑 통화했어? 친구요. 대학 때 친구. 무슨 얘기했는데? 수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안부 물어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히 제 얘기를 했는데 숨기고 있었어요. 그래.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죠. 수진이가 뒤에서 절 욕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수진이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였어요. 어머님, 오늘은 아버님 레시피로 만들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감동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그만 만들어. 네. 남편 레시피 이용해서 비위 맞추려고 하지 마. 수진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알아들었으면 됐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어요. 아니, 수진이가 만든 음식은 이제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식탁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저 눈물도 어차피 거짓일 테니까요. 며칠 뒤 또 김명숙 씨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어때요? 며느리 좀 나아졌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전해. 겉으론 착한 척하면서 그럴 줄 알았어요. 조카딸이 또 봤대요. 이번엔 친구들이랑 노래방 갔더래요. 노래방이요? 수진이가 집에서 시어머니 모시느라 힘들다더니 노래방은 갈 여력이 있었나 봅니다. 역시 연기였네요. 그러니까요. 언니 앞에선 착한 며느리 연기하고 밖에선 놀러 다니고. 김명숙 씨는 혀를 찼어요.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 거예요. 나중에 더 큰 화당하기 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명숙 씨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수진이와 함께 살 수 없었어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내일 아들을 불러야겠어요. 그리고 말해야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다음 날 저녁 아들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엄마 할 말 있어. 민수는 퇴근하고 막 들어온 참이었어요.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너희 집 나가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 당장 짐 싸서 나가. 민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유는 묻지 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나가요? 엄마 말씀해 주세요. 내 마누라. 엄마는 내 마누라가 못 봐주겠어. 수진이가요? 수진이가 대체 뭘 어떻게 했다고요? 민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소 순한 아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건 처음 봤어요. 하지만 저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내 마누라가 뒤에서 엄마 욕하고 다닌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수진이가 언제요? 증거도 있어.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요. 바로 그때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식기를 닦다가 소리를 들은 모양이에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손에는 아직 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뭘 했는지 내가 알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들한테 시어머니 욕했지? 네. 수진이 눈이 커졌어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절대로요. 거짓말하지 마. 다 들켰어.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수진이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오빠, 나 정말 안 했어. 믿어줘. 민수는 수진이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는 믿어. 엄마, 이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증인도 있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한 건데요? 민수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숙 씨를 말하면 민수가 따지러 갈 게 뻔했거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너희는 나가야 해.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저 정말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3일 안에 짐 싸. 그리고 나가. 엄마,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민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3년이든 10년이든 상관없어. 엄마 마음이 편해야 사는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일. 그때까지 안 나가면 엄마가 집 나갈 거야.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뒤에서 수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수진이를 달래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아래층에서 계속 소리가 났어요. 민수와 수진이가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안 들렸지만 분위기는 알 수 있었죠.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수진이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장에서 옷을 꺼내고 서랍에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2층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이틀째 되는 날 민수가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돌아온 민수는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셔야 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고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마음 바꿀 생각 없어. 민수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이사 가겠습니다.
그렇게 3일째 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삿짐 센터 차가 집 앞에 섰어요. 짐을 싸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가 정성껏 갖고 놓은 화분들도 박스에 담겼어요. 거실 소파에 놓여있던 쿠션도 가져갔습니다. 수진이가 손수 만든 거였죠. 저는 2층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구들이 하나씩 차에 실렸어요. 수진이와 민수가 쓰던 침대, 책상, 옷장. 3년 동안 함께했던 물건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후가 됐을 때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구석구석 청소까지 깨끗하게 해놨더군요. 마지막까지 성실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조차 연기처럼 보였어요.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팔짱만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짧은 대화였습니다. 민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어요. 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차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봤어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그렇게 아들 부부가 떠났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텅 빈 방이 보였어요. 민수와 수진이가 쓰던 방.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잘한 거야. 이게 맞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수진이가 차려주던 밥상이 없었습니다. 라면 맛이 싱거웠어요. 아니, 맛이 없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수진이가 와서 발 마사지를 해줬겠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편하겠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집은 고요했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던 소리가 없었어요. 수진이가 아침 준비하는 소리 말이죠.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시계를 봤습니다. 6시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벌써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평소보다 힘들었죠. 수진이가 있을 때는 제 팔을 잡아줬는데 말이에요.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만들어둔 반찬들이었죠. 저는 그중 하나를 꺼내 밥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어요. 밥알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수진이는 늘 제가 설거지하려고 하면 말렸었죠.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이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낮이 됐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지만 재미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죠. 오후 2시,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정형외과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야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수진이가 벌써 준비하자고 했겠죠.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에요. 준비하세요. 하지만 이제 혼자 가야 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숨이 찼습니다. 수진이는 늘 택시를 불러줬었는데 말이죠. 버스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보호자와 함께 와 있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저만 혼자였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냉장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만들어둔 반찬이 조금 남아 있었죠. 저는 그걸 꺼내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였어요. 수진이 손맛이 느껴졌습니다.
왜일까요? 밥을 먹다가 눈물이 났어요. 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무슨 눈물이야? 정신 차려. 스스로에게 말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이가 만들어둔 반찬은 모두 떨어졌어요.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리가 쉽지 않았죠. 된장국을 끓였는데 너무 짰어요. 나물을 무쳤는데 간이 안 맞았습니다. 수진이는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었을까요?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오랜만이네요. 며느리는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바빠서 그래. 요즘 며느리가 안 보이던데 어디 갔어요? 일이 좀 생겨서 말이야.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장을 급히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틀 뒤 김명숙 씨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어때요? 며느리 없으니 편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편해. 그럼 됐네요. 잘하신 거예요. 김명숙 씨는 흡족한 표정이었어요. 언니도 이제 자유의 몸이네요. 자유라고요. 정말 자유로운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었습니다. 김명숙 씨가 돌아간 뒤 저는 또 혼자가 됐어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저는 수진이가 쓰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텅 빈 방이었습니다. 한때 수진이의 옷과 화장품으로 가득했던 방. 이제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방 가운데 서서 둘러봤습니다. 창문 옆에 수진이가 키우던 화분 자리가 보였어요. 그 자리만 햇빛에 바래지 않아서 선명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자리가 슬퍼 보였어요. 밤이 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수진이가 와서 발 마사지를 해줬겠죠. 저는 침대에 누워 발을 주물렀습니다. 수진이처럼 잘 안 됐어요.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저는 발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러 번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다. 잘 지내니? 읽음 표시가 떴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답장이 없었죠. 저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민수가 연락했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점점 더 황량해졌어요.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있을 때는 늘 깨끗했는데 말이죠. 저는 청소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허리가 아파서 오래 못했습니다. 결국 거실만 대충 쓸고 포기했죠. 장을 보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저를 불렀어요. 박 선생님, 며느리 어디 갔어요? 요즘 통 안 보이던데. 아, 좀 바빠서. 설마 싸운 거 아니죠? 그렇게 좋은 며느리를. 저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 아니야. 하지만 속으론 불편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죠. 하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 제발.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결국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됐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번호를 찾았어요.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수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번호를 차단당한 거였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요즘 들어 라면을 자주 먹게 됐습니다. 요리하기 귀찮아서였죠. 수진이가 만들어주던 따뜻한 밥이 그리웠어요. 된장찌개가 그리웠습니다. 고등어구이도 그리웠죠. 하지만 이제 그걸 먹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잘한 거겠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잘한 걸까요?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흐느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한 달 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부녀회장 최정숙 씨가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최정숙 씨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서 와요. 무슨 일이에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최정숙 씨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뭔데 그래요? 저는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최정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박 선생님, 며느리분이랑 무슨 일 있으셨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왜요? 동네에서 소문이 좀 돌아서요. 며느리분이 집을 나갔다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개인적인 일이라서요. 알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최정숙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 선생님, 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무슨 오해요? 김명숙 씨가 거짓말을 하신 것 같아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최정숙 씨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제가 며느리분한테 연락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요. 수진이한테요? 네. 그랬더니 며느리분이 너무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최정숙 씨가 계속 말했어요. 며느리분이 동네 카페에서 시어머니 욕했다고 하셨죠? 응, 김명숙이가 그랬어요. 조카딸이 직접 들었다고. 그게 거짓말이에요. 뭐라고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최정숙 씨가 수첩을 펼쳤어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김명숙 씨한테는 조카딸이 없어요. 그럴 리가요. 분명 대학생이라고. 거짓말이에요. 김명숙 씨 오빠는 아들만 둘이고 남동생은 자식이 없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이 카페에 갔다는 그날 목요일 오후 3시요. 응. 며느리분은 친정어머니 병원 간병하고 계셨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병원 기록도 확인했어요. 며느리분 친정어머니가 그날 입원하셨거든요. 최정숙 씨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병원 면회록 사진이었어요. 거기에 수진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요. 이게, 저는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분은 그날 카페에 갈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병원에 계셨으니까요. 최정숙 씨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며느리분 평판이요. 뭐래요? 모두들 칭찬 일색이었어요. 모범 며느리라고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극진한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분 친구들한테도 연락해봤어요. 친구들한테요? 네. 며느리분이 박 선생님 자랑만 했대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김명숙이는 왜 거짓말을? 제가 알아봤어요. 김명숙 씨 며느리분 있잖아요. 응. 작년에 이혼하고 집 나갔어요.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서. 최정숙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명숙 씨가 며느리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박 선생님 며느리분을 질투한 거예요. 너무 착하고 효녀니까.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짓말을 꾸민 거예요. 박 선생님이랑 며느리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뭘 한 거예요? 박 선생님, 며느리분한테 전화해 보세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번호도 차단당했어요. 그럴 만도 하죠. 며느리분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최정숙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쫓겨났으니까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떡해요? 어떡하면 좋아요? 지금이라도 찾아가세요. 사과하세요. 최정숙 씨가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분 주소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아냈거든요. 최정숙 씨는 종이에 주소를 적어줬어요.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 든 종이를 바라봤어요. 수진이가 사는 곳, 푸른 빌라 주소였습니다.
저는 바로 옷을 입었어요. 집을 나서려다가 멈췄습니다. 먼저 김명숙 씨한테 가야 했어요. 저는 옆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김명숙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왜요? 명수가, 너 나한테 거짓말했지? 김명숙 씨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조카딸이 없다며? 수진이가 카페에서 내 욕했다는 게 다 거짓말이었지? 언니, 그게 왜 그랬어? 왜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명숙 씨는 시선을 피했어요. 제가 언제요? 오해 아니에요? 오해가 아니야. 다 확인했어. 저 모르는 일이에요. 언니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김명숙 씨는 발뺌했습니다. 언니, 전 바빠서 이만.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저는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0년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제 가족을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고 우는 모습.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 말을 되새겼어요. 수진이는 정말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저를 극진히 모셨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차리고 병원에 함께 가주고 발 마사지를 해줬죠. 그런데 저는 뭘 했나요? 남의 거짓말만 믿고 수진이를 내쫓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진이한테 가야 했어요. 저는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얼굴을 씻고 다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종이를 넣었어요. 수진이 주소가 적힌 종이. 이제 찾아가야 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야 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수진이가 사는 동네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용서해 줄까요?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나 있을까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사과해야 했어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낯선 동네였어요. 저는 손에 든 종이를 보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수진이가 사는 빌라를 찾아서요. 10분쯤 걸었을까요?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계단. 우리 집과는 너무 달랐죠.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302호. 수진이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초인종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죠. 딩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문 열리는 소리.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수진아, 나야. 어머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돌아가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제발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수진아, 다시는 오지 마세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울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서 있었을까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결국 저는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옆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됐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엄마가 잘못했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다음 날도 전화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전화했죠. 매일 전화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수진이네 집을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수진아, 제발 문 열어줘. 소리쳐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편지를 놓고 왔어요. 사과의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도 답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에게, 수진이에게.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며느리는 언제 돌아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죠. 김명숙 씨는 이제 저를 피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슬쩍 돌아갔어요. 20년 우정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민수와 수진이가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요. 송편도 빚고 전도 부쳤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추석 당일, 저는 아침부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어요. 그리고 혼자 절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아들 며느리를 내쫓았어. 남편 사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명절 음식을 혼자 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기증이 났어요.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구급차가 왔어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뇌졸중이십니다. 많이 위험한 상태예요. 보호자가 있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연락처 알려주세요. 저는 민수 번호를 알려줬어요.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죠. 받지 않으시네요. 며느리한테도 걸어주세요. 수진이 번호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병실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벌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수진이한테 한 짓에 대한 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실에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문병객 하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어요. 가족분들은요? 없어요. 다 떠났어요.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옆 병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가족들이 환자를 위로하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퇴원 날이 다가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 수진이가 저를 보내고 싶어 했다던 그곳.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죠. 이제 정말로 제가 요양원에 가게 됐습니다. 퇴원하고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너무나 큰 집이었죠. 혼자 살기엔 말이에요. 짐을 정리하다가 수진이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어요. 수진이가 놓고 간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앨범이었어요. 저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수진이가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저와 함께 찍은 사진, 시장에서 찍은 사진, 병원에서 찍은 사진,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도 저도요. 마지막 페이지에 편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수진이 필체였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 밖으로 다른 건물만 보였습니다. 저는 매일 창밖을 바라봤어요. 혹시 민수나 수진이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지냈어요.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간호사가 밥을 먹여줬죠. 할머니, 가족분들 안 오세요? 없어요. 다 떠났어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창밖으로 젊은 부부가 보였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그랬어야 했는데.
수진이와 함께 걷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시장에서, 병원에서, 공원에서 모두 행복했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 망가뜨렸으니까요. 20년 친구 말만 믿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3년 동안 날 극진히 모신 며느리를 의심한 게 아니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눈물이 나네요.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젊은 부부는 이미 멀어져 있었어요.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빈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후회만 남긴 채로요. 매일매일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떠올라요. 무릎 꿇고 울던 모습.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인가 봅니다. 남의 말만 믿고 가족을 의심한 죄. 그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겠죠. 창밖으로 해가 집니다. 또 하루가 가네요. 저는 오늘도 혼자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요. 이렇게 혼자 남은 채로 살아가겠죠. 후회와 함께요. 여러분,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기 전에 그동안 쌓아온 믿음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